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패스 관세사에서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25년도 관세사 기출문제, 관세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준비를 하신 분들은 허탈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부분들, 다들 준비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다들 또 준비를 잘 안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쉬운 부분은 너무 쉬웠고 어려운 것들은 좀 어려운 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변별력을 가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조금 허탈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다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점수 비중이, 점수 분포도가 아마도 좀 많이 몰려있지 않을까, 좀 높은 점수대에 많이 몰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80점 정도 되는 그 점수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이 되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못 봤다 하시는 분들도 한 60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와 법정용의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챙겨볼 거는 이 관세법상이라고 하는 거죠. 관세법상. 여기 뒤에서도 이제 관세법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관세법 상에 나와 있는 규정만 가지고 출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 나중에 문제 3번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 부르는 법령을 가지고 냈을 때는 관세 법령상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저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관세법상, 관세법의 내용만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물음 같은 경우는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를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수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두 번째, 수출입의 의제 사유 6가지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출제를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의고사를 할 때도 수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수출입의 의제라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 하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할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거라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것들은 이제 1차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들을 가지고 2차 시험으로 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제 1장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의제 사유라든지 수요를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같은 경우는 뒤쪽에 나와 있는 거긴 하죠. 통관 파트에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같이 엮어서 정리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다들 충분히 잘 쓸 수 있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점수 비중을 말씀드리면은 6가지를 쓰라고 했던 것들은 각 1점씩 배점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6점을 더 하게 되면 수입의 정의는 4점이 되는 건데, 수입이라 하는 것들이 총 4가지가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일단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 물품이죠. 외국 물품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가 되는데, 이 행위라 하는 것들은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반입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반입이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라고 말을 쓰거든요.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수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보세구역이라 하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행위 자체는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을 수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비 또는 사용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된다고 말을 하는데, 국제법상 우리나라로 간주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역으로 간주되는 곳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이 되는 거죠.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도 수입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1점씩 배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수비 정의 4점, 다음에 의제 사유 6가지 6점 해서 총 10점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의 의제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간주한다라는 거거든요. 수출입이 된 걸로 간주한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 규정을 가서 보면은 의제 사유가 그러니까 1항과 2항이 나눠져 있어요. 1항에서는 수입의 의제, 2항에서는 수출의 의제라고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6가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의도한 거는 1항으로 보이거든요. 1항. 1항이 바로 수입의 의제가 됩니다.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 수출입의 의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 법의 조문, 그 조의 제목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가면 수출입의 의제라는 것은 관세법 240조에 나와 있는데 1항하고 2항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라고 하는 것까지 썼을 때도 점수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수입의 의제라고 말을 쓰지 않았고 그냥 조의 제목을 그대로 쓴 것 같거든요. 6가지를 쓰세요 라고 한 거 봐서는 일단 수입의 의제를 의미한 거로 보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 자체는 조금 애매했다, 표현이 애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우편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의제를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원칙적인 그런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이 된 경우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수입된 걸로 간주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최신 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우편물 같은 경우는 간이통관이라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간이통관, 그 다음에 목록통관이라 하는 것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수 등이 나오게 되죠. 이 몰수 등의 경우에는 그거예요. 행정기관인 세관에서 이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다더라도 이 물품은 처분함으로써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몰수라든지 아니면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국고에 기속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뭐 통고 처분으로 납부된 물품들 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세관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 같은 경우는 최신 관서가 이제 적법하게 수출하거나 반송하게 됐을 때를 말을 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수취인 불명의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번의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 내국 물품이 해당되는 5가지를 쓰라고 나왔고, 세 번째로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 또는 소비 4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 4가지, 그다음 1가지 해서 여기는 1점, 5점, 4점 이렇게 배점이 된 걸로 보이고요. 수출의 정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쉽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내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크게 3개로 나눠서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물품 중에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외국 물품이 아닌 것들은 모두 내국 물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해라고 하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해와 영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공해라는 것은 공공의 바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선박의 국적에 따라서 물품의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박, 만약에 선박의 국적이 외국이라고 한다면 그건 외국 물품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건 내국 물품으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의 국적을 고려해서 물품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얘는 내국 물품이잖아요. 얘는 우리나라 선박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이제 공해상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을 말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한 것이 되거든요. 네, 수입 통관 완료를 하는 것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얘는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입 통관이 완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얘기를 하죠. 입항 전에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거든요. 입항 전에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경우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 수리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 수리 전이죠. 수입 신고 전은 즉시 반출 신고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죠. 반출 승인을 받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반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반출이 들어가고요. 하나 더 있는 것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말을 하는 거죠. 수입신고 전에 즉시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도 내국 물품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각 1점씩 배점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세 번째로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 또는 소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앞에 보셨던 수입의 정의와 서로 상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충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용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수입으로 보지 않아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성격이 유사하거든요. 얘네들이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걸 가지고 정리해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같이 나오는 거는 대상 물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물품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얘가 뭐냐면 선박용품 등입니다.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그 다음에 차량용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여행자 휴대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나왔던 네 번째로는 여기 있는 거 말고도 그 밖에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소비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처럼 특정된 게 아니라더라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 소비를 하는 경우라면 그때도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그 장소라는 것이 운송수단이 되는 거죠.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 소비를 하는 건데요. 주의할 게 뭐냐면은 선박용품 등이라 하는 것들은 얘네들은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선박용이고 항공기용이고 차량용이기 때문에 그 해당 선박에서만, 해당 항공기에서만,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이 용도 제한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용도에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는 용도에 맞게끔 사용 소비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 소비를 하면 그건 당연히 수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그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 그러니까 특정 장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 또 추가로 붙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입국하지 아니하고 경유하여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을 했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소비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여행자 휴대품은 그 장소가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관세 통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용 소비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 소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용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의 사용 소비는 안 된 걸로 봐서 이때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으로 가볼게요.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요거는 그거잖아요. 저희 앞에 1장에 보면은 1장의 제 두 번째 거가 되거든요. 1장의 제 2절에 해당하는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 그러니까 법 적용의 원칙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 5조랑 6조랑 7조랑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요거 전체를 그냥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쓰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냥 규정을 그대로 암기한 걸 쓰세요라고 했던 것이고, 법 해석의 기준과 효과 금지는 5조가 되고요. 그다음 희성실의 원칙은 6조, 그 다음에 재량의 한계는 7조가 되거든요. 이걸 그냥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세요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 예전에 2011년도 때 출제가 됐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관세법의 그 문제를 보다 보면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다른 법 부분에서 출제를 주로 했었는데, 요거는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은, 이거 첫 번째는 그거죠.
법 해석의 기준과 효과의 금지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항이 들어가거든요. 1항에서는 법 해석의 기준, 2항에서는 소급과세 금지, 3항에서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네 번째로는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갔던 겁니다. 법 해석의 기준이라는 것들은 키워드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과세 형평성이라 하는 거, 과세 형평이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이라 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목적에 맞다,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선출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 법의 그 내용들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그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을 자체를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취지라고 하는 거죠. 이 목적에 맞게끔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을 고려해서 이런 말을 쓰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 해석의 기준이고요. 그다음 소급과세 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오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죠.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경우,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거죠. 법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관세법의 해석과 관세 행정의 관행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법을 해석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세관에서 하고 있었던 이 관행이라 하는 것들이 이게 그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왔을 때는 그에 따라서 하게 됐던 뭐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소급과세 금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실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납세자 같은 경우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반대편인 세관 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말을 씁니다.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다음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셨던 이 표현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앞에 보셨던 이 과세 형평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가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관세의 부과 징수가 나오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에 따라서 재량을 행사하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형평, 관세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한계를 엄수해라, 엄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게 10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앞에 법 해석의 기준이라 하는 것들이 6점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각 1.5점씩 배점을 했거나, 아니면 앞에 나왔던 1항과 2항에 주로 포인트를 두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뭐 1점씩 배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점, 2점, 1점, 2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항, 2항, 3항, 4항이거든요. 그럼 2, 2, 1, 1 더하면은 6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두 가지는 2점씩 들어가는 거죠. 2점, 2점 하게 되면 1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평이했다, 굉장히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난이도로 말씀드리면 이제 하가 되죠. 하. 굉장히 쉬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만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관세법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관세법, 이 법령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법만 갖고 문제를 만든 거고요. 통관의 보류 사유,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의 유치 등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주제를 같이 모아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은 통관 파트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통관 파트에.
보죠. 첫 번째 무릎 1번이고요. 관세법상 통관의 보류 사유를 6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말의 의미는 통관의 보류 사유라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만 쓰세요라고 하는 거고, 얘가 6점이 100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물품 4가지만 쓰시오. 얘도 마찬가지인 것이 더 있는데 4가지만 골라서 쓰세요로 했던 것이고요. 얘는 4점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6개를 쓰려고 했는데 막 쓰잖아요. 이제 쓰다 보니까 내가 좀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앞에 썼던 것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써야겠다. 더 쓰면은 그 중에 맞는 걸 골라서 6점을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채점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썼을 때는 위에 6가지만 채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보는 거고, 밑에 2가지는 채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관의 보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고하는 사항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관에다가 수출, 수입, 반송 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신고서라는 것을 이제 제출하게 된단 말이죠. 신고서의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세관이 봤을 때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통관을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관련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을 때, 그때도 제출이 아직 안 됐을 경우라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관을 보류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여기 안에 그 법에 따른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체결하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도, 국제법규도 포함이 된다고 나왔던 거고요.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보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안정성 검사. 세 번째로 이제 안정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안정성 검사라고 하는 것도 2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여기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과 관련된 것이 나왔던 건데요. 안정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안정성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물품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관련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KC 인증이라고 하는 거죠. KC라고 하는 것이 코리아 서티피케이트의 약자가 되는데, 한국 안전 인증을 말을 하는 것이고, 전파나 전기, 그다음에 생활용품 이런 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검사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검사를 해봤더니 불법 또는 불량 또는 유해한 물품이라고 이제 확인이 됐을 때는 얘는 통관을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통관을 보류하는 형태로 가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말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체납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체납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이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국세징수법은 강제징수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제징수가 위탁된, 세관장에게 위탁된 경우 나오는 것이 있는 거고, 반대로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강제징수가 아니라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을 하는 경우라면 그때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수출 등의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물품 4가지라고 썼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이 신고 또는 신고 생략을 말을 하는 것인데, 보통 그런 것들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신고 생략하거나 아니면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보통 어떤 물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요. 개인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개인 물품이라는 것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여행자 휴대품, 별송품, 그다음에 우편물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세금이 면제되는 거 있죠. 관세가 면제가 되는 물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이 면제되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법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관세법 91조부터 94조에 따른 거하고 96조 1항, 97조 1항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허가나 보고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허가라는 것은 출항할 때 허가를 받는 거고 보고는 입항할 때 하는 것이 되는데 운송수단 자체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거는 제외되는,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세 가지. 여기 보면은 수입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이렇게 말을 쓰는 게 있고요. 이걸 반대가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수출을 하거나 또는 반송이 되는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게 세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외국에서 뭔가 부가가치가 발생한 겁니다. 뭐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외국에서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거거든요. 외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당연히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말은 신고를 간소화할 수 없다. 신고를 정상적인 걸로 한다. 관세법 241조 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컨테이너가 되거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얘가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국제 운송을 위한 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추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관세표상 세율이 기본 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음 2번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세관장이 여행자의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는 사유 5가지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딱 떨어지죠. 5가지 10점이니까 각 2점씩 배점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물품을 수입할 때 이것이 세관장이 226조에 따라서 뭐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통관을, 그러니까 물품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유치를 한다는 거는 점유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뺏어가지고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관세법 96조 제1항에 따라 1항 1호에 따라서 과세 가격이 미합 8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가 될 수가 있는데 면제 한도가 초과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여행자가 이걸 가지고 자진 신고를 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납부해야 되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들어가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 물품을 수입을 할 때 물품 자체가 이것이 유해한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말씀드려보면 보통 나오는 것들이 뭐 식품이나 의약품이 되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식약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식품이랑 의약품의 안전을 다루는 그런 기관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약처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분석이 필요한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관련 기관에서 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한을 걸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불법, 불량, 뭐 유해 물품으로 확인이 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관계 행정기관 뭐 이런 곳에서 어떤 통관을 좀 제한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도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문제 2번도 굉장히 평이했던 문제라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3번의 경우는 이게 조금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보칙에 있어요. 보칙. 제 관세법 13장에 나와 있는 건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거기도 하고 그동안 이 국가관세 종합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공부를 하실 때도 여기 부분을 좀 등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들을 통째로 낸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보니까 관세 법령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나왔던 부분을 보시면은 관세법 시행령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음 1번의 경우에 보니까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 각 2점씩 배점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뭐 인적사항 이런 게 들어가고 소재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자 송달을 받을 장소가 되죠. 뭐 그 곳이라고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송달을 받게 됐을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갈 건지, 밑에도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송달할 수 있는 서류 세 가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납부서, 납부고지서, 그다음에 환급통지서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서류 중에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맨 마지막에서는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세 가지는 그거죠. 이게 사실 규정에 보면은 납부서, 납부고지서, 환급통지서 말고도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특정되지 않은 걸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얘를 빼버렸더라고요. 얘를 빼고 앞에 세 가지를 쓰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자송달하는 방식은 그거거든요.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국가관세 종합정보 시스템, 저희가 흔히 유니패스라고 부르는 그 곳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모바일, 애플이라고 하는 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을 할 때는 연계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저장을 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전자사서함, 하나는 전자고지함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사서함이나 고지함에 저장이 되는 형태로 해서 송달을 한다라고 내용이 나왔던 것이고,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세 가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거든요. 이게 정지가 되는 경우,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말을 쓰는 건데, 정지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관세 종합정보시스템 등이 그것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최신관서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그게 되는 거고요. 최신관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장애라든지 프로그램 오류라든지 이런 사유들 때문에 일단 그 전산 처리 자체가, 이게 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이 가동이 정지가 된 형태를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버가 지금 먹통인 형태라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나왔던 요거 있죠. 국가관세 종합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하는 것에 대한 이 사용 권한이 정지된 경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정지거든요. 정지. 그다음 세 번째로 나왔던 이 불가능이라 하는 것은 기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의 송달 방식이라 하는 것은 이제 원칙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송달 방식이라는 것들은 이제 원칙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전자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교부, 그다음에 인편송달, 우편송달 들어가는 거라서 예외로 가지는 않고 원칙 세 가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부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편,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던 거고요. 무려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냈던 거였는데, 거기 가면 이 5가지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관세법 175조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운영에는 격격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2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는 것이라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지정이 취소되고 나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여기 안에 위에 나왔던 이 2호랑 3호는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호가 뭐냐면 그거예요. 저희 그 능력 결여자라 말을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되는 건데, 미성년자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게 2호가 되는 거고, 3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위법을 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4호랑 5호는 징역형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관세법 등을 위반해서 징역형에 대해서 요거를 실형을 선고받고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면제가 된 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가 되는 겁니다.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집행을 유예하게 된 거죠. 집행을 유예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를 받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이때는 2년이 아니라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안에 두 개는 제외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왔던 거는 여기가 1번이고 2번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1과 2라고 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 세 가지만 보면은 이 다섯 가지가 아닌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왔던 요거 있죠. 요게 지금 2호부터 5호까지 하면 네 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 중에서 5개를 쓴 거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보세요. 물음 1번과 물음 2번은 내가 따로 정리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결격사유 말을 할 때 보통은 운영이나 결격사유로 하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더라도 운영의 결격사유를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호를 쓰게 됐을 때는 그 중에 4개는 맞출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많은 분들이 잘 안 보는 부분에서 숙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문제 4번이 좀 특이한 건데 얘는 환급특례법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2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다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20점짜리 분량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거랑은 좀 달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환급특례법의 경우에도 20점짜리 문제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음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거네요. 환급에 가름하여 세율 인하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5개 쓰세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따로 정리 안 했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물품에 대한 명세가 들어가는데 품명, 규격, 보통은 수량이 들어가죠. 수량의 가격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용도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이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에 보면은 뭐 수출용, 뭐 내수용 얘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랑 합계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거든요. 국내 주요 생산업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최근 1년간의 뭐 생산량, 생산 합계, 뭐 생산하는 그거에 대한 생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뭐 수요 이런 게 들어가요. 국내 주요 수요 업체의 그다음에 사용 실적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망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최근 뒤에 나와 있는 거 다 여기 두 번째부터는 다 1년간이라고 말을 쓰게 되거든요. 최근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나머지 보시면 월별 이런 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중간에 빠진 게 뭐냐면 수입이거든요. 수입. 요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거예요. 수출용과 내수용에 지금 구분을 지어가지고 생산량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수출용, 내수용을 구분해서 수입한 양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수요 같은 경우에도 수요 실적, 그다음에 전망 같은 경우는 수요와 생산 전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고요. 마지막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관세법이랑 같이 엮어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만 따로 나왔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주제가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10점짜리 문제가 2가지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환급특례법에 나와 있는 서류 보관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뭐냐면 소요량에 관련된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소요량 계산 내역과 근거 서류라고 나오는 것은 환급 신청일부터 5년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외가 한 가지 나온 게 있었거든요. 여기 예외가 뭐냐면 중소기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보관해야 되는 원재료 수납대장, 수출물품 수납대장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나온 게 있던 거고 나머지들은 모두 3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국내 거래 서류가 되잖아요. 기납증 등이라고 나오죠.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등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그것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증빙 서류가 되죠. 수출 사실 증빙 서류라고 하는 것은 수출 신고 필증 등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환급을 신청한 날부터 3년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수입 신고 필증 등이 되는 거죠. 수입된 그 원재료에 납부했던 세금, 관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는 것들은 환급 등에 사용된 날부터 3년이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기타라고 해가지고 걔도 똑같이 환급 등에 사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투내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물음 1번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쓰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한국특례법은 사실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다면 만점이 나왔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그러니까 물음 1번 같은 문제가 그동안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어렵게 느꼈을 텐데,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서류 기재 사항이라 하는 것도 그냥 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뭐 중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신 겁니다. 문제 1번, 4번까지 다 봤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관세법은 최근에 나오는 문제를 보게 되면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피해서 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여기 나왔던 주제들 보시면 물론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도 일부 있긴 했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처음 출제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관세법이랑 황특례법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아닌 뭐 나머지 어떤 구석에 있는 것까지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강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만약에 수험생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한다 가정해 본다면 저 역시도 굉장히 어렵게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올해 시험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쉬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 공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보시고, 아, 나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25년도 관세사 2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